Hi, how are you? It's so good to see you. Welcome.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영어 시험 문제 같죠? 근데요, 만약에요, 이 문제 안에 어떤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이 시험지 한 장으로 설득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편지는 존스 교장 선생님한테 학생회장 에릭 박이 보낸 글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도서관 좀 더 오래 열어주세요 하는 평범한 건의문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설득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평범해 보이는 편지가 어떻게 완벽한 요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한 줄 한 줄 따라오시다 보면 와, 이거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아주 강력한 설득의 공식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모든 설득의 시작, 그 첫 단추는요. 바로 문제를 명확하게 짚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거나 상대를 탓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딱 제시하는 게 핵심인 거죠. 이 편지에서 말하는 핵심 문제,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시간, 오후 5시입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편지를 쓴 학생이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불편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방과 후에 자료 찾기도 힘들고 시험 준비나 프로젝트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힘들어한다. 이걸 딱 짚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을 짜니까 주장에 힘이 확 실리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모두가 맞아, 문제네라고 공감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바로 아주 명확하고 또 정중하게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따라서 도서관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와, 정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냥 좀 더 늦게까지 열어주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후 7시까지라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뭘 검토해야 할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어조의 차이예요. 왼쪽처럼 도서관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당장 시간 바꾸세요. 이건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요. 대놓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에릭이 쓴 오른쪽 표현을 보세요. 연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굉장히 공손하고 협력적인 태도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을 내가 넘어야 할 벽이나 장애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설득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편지에는 진짜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영리한 기술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제안을 상대방도 어차피 원하는 공동의 비전이랑 싹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 학생들이 편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청이 우리 학교 전체의 학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당연히 원하실 만한 더 큰 그림에 기여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 제안이 곧 상대방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찾아낸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볼까요? 이 짧은 편지 한 장에 숨어있던 그야말로 승리의 공식을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4단계 공식이에요. 1단계,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2단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3단계, 그 해결책이 가져올 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4단계에서 이 모든 걸 공동의 목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이 모든 걸 적용해서 다시 이 시험 문제를 본다면 이 편지의 진짜 목적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을 요청하려고 이거였네요.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정확했다는 걸 이 정답이 딱 증명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설득은요, 논쟁에서 이겨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안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해 상대방을 내 편, 내 파트너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이 강력한 공식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글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일종의 암호 해독 같은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지문, 이걸 그냥 시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재미없죠. 이건 우리가 파헤쳐야 할 감정의 흐름이 담긴 하나의 짧은 이야기, 우리만의 사건 파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겉보기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엔 아주 체계적인 해결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 사건을 해결해 볼까요? 수사의 첫 단계, 우선 이야기의 시작 부분부터 샅샅이 살펴보면서 첫 번째 감정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주인공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찾아낸 증거들. 온몸이 떨리고 손톱을 깨물고 발을 까딱거린다. 이런 행동들은 보통 어떨 때 나타나죠? 그렇죠. 바로 뭔가 초조하고 긴장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잖아요. 첫 번째 감정의 윤곽이 딱 잡히네요. 모든 이야기에는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순간, 즉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전화 한 통이 그 역할을 하죠. 이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명확해져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전화벨이 울리고 통화 후에 아빠가 소식을 전해주죠. 바로 이 전화 통화가 감정 변화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결정적인 전화 이후의 상황을 조사해 봐야겠죠.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지 두 번째 감정의 단서를 찾아보자고요. 와, 아빠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주인공의 반응. 한번 보세요. 이전의 불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짜릿한 흥분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합격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과 기쁨까지 느껴지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쫙 펼쳐놓고 용의선상에 오른 선택지들과 비교해볼 시간입니다. 범인이 누군지 한번 가려내보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전화 전에는 온몸이 떨리는 초조함, 전화 후에는 짜릿한 흥분을 느끼는 기쁨, 감정의 흐름이 초조함에서 기쁨으로 완벽하게 이동했다는 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원래의 사건 파일로 돌아와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 증거를 보면 주인공이 당혹스럽거나 지루했을 리가 없죠. 만족했다가 후회한 것도 아니고 자신감 넘치다가 실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아낸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 바로 초조함에서 기쁨으로의 변화입니다. 사건 해결. 어떠셨나요? 이렇게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니까 문제가 술술 풀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탐정 같은 분석 방법, 인물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고 전환점을 파악한 다음 변화된 감정을 확인하는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읽게 될 모든 이야기 속에 숨겨진 더 깊은 감정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하루 시작부터 꼬여서 결국 그날 하루를 통째로 망쳐버린 경험이요. 어쩌면 그 원인이 바로 첫 10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짧은 시간이 가진 정말 놀라운 힘의 비밀에 대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딱 보면 그냥 평범한 영어 시험 문제 같죠? 근데 여기에요, 생산성을 확 높일 수 있는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글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글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훅 하고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10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10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수업 시작 전에 10분 이상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교실 얘기뿐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회의 시작할 때, 아니면 오늘 꼭 해야 하는 공부나 운동 시작하기 전, 뭔가 딱 정해진 계획이 없으면 그 귀한 시작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거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작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내가 굳이 제 시간에 와서 딱 집중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흐지부지하면 사람들 마음도 당연히 같이 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똑같은 첫 10분을 그냥 버릴 거냐, 아니면 아주 강력한 나만의 무기로 만들 거냐.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와,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한쪽은 어때요? 계획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다들 늦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아주 잘 준비된 시작으로 그날 전체 분위기를 꽉 잡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은 딱 접고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멋진 시작을 만들어낼 비결은 뭘까요? 이 글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 루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잘 짜인 하나의 절차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막 복잡했던 이전 생각들에서 지금 이 순간의 몰입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 딱 그런 느낌이죠. 이 시작 루틴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해요. 첫째, 그날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고요. 둘째, 사람들이 다른 잡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전환을 도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집중 준비를 딱 마치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와,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시작 루틴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제 기억나시죠? 다시 돌아가서 이 퍼즐을 한번 멋지게 완성해 볼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뭐였을까요?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이건 아마도 루틴이 가져오는 여러 좋은 결과 중 하나일 거고요. 자, 그럼 다른 걸 볼까요? 창의적인 자료를 개발하자 하거나 학습 부담을 줄이자.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이건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네요. 아,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네요. 보세요. 글의 핵심은 학생이 스스로 루틴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리더, 즉 교사가 그 루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였죠. 행동을 누가 하느냐, 그 주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는 거죠.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작 루틴을 준비하라. 네, 드디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맞춰졌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교훈을 교실 밖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상으로요. 우리의 첫 10분에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작 루틴이라는 건요, 정말 어디에나 쓸 수 있어요. 맨날 어수선하게 시작하는 팀 회의를 아주 깔끔하게 시작할 때도 좋고요. 자꾸 미루게 되는 공부에 집중할 때도 쓸 수 있죠. 오늘따라 진짜 가기 싫은 헬스장에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도요. 심지어 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강력한 루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 다음 회의, 다음 운동 시간, 그 소중한 첫 10분을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보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렇게 바뀐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우리 몸이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좀 경이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몸, 피부나 뼈, 피, 이걸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원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정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뒤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자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빌려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
이 한 문단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장을 실마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원자를 빌리고 또 그 원자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아니, 원자를 빌린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몸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 위대한 교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엄청난 교환의 시작점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쉬는 숨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호흡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과정은 이래요. 우리가 숨을 한번 흡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수십억 개의 원자가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중 일부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후 내쉴 때 또 땀을 흘릴 때 이 원자들이 다시 몸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빠져나간 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지구 전체가 함께 쓰는 거대한 원자 저장고로 돌아가서 다시 순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방금 뇌신 숨에 있던 원자를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이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몇백 년 전 살았던 누군가의 몸을 이루던 원자가 지금 바로 내 몸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과 원자를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볼까요? 이 원자들 애초에 지구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그 진짜 시작점을 찾아가다 보면요. 정말 거대한 우주의 메아리를 듣게 될 겁니다. 아니, 이 원자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부터 이 기나긴 여행을 시작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우주의 역사책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려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가장 가벼운 원자들이 태어났고요. 그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뜨거운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우주로 흩뿌린 원자들이 마침내 45억 년 전에 모여서 태양과 지구를 만들었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일부가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일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보다 심지어 저 하늘의 태양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 그대로 우주의 역사를 온 몸으로 품고 걸어 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을 오가면서 끝없이 재활용되어 온 바로 그 태초의 원자들을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원자들을 잠시 빌려 쓰는 셈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의 원자 유산과 임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원자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죠. 이 아주 오래된 원자들을 잠시 맡아서 잘 돌봐야 하는 현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인 표현 같아요. 우리는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주 시작부터 기나긴 여령을 해온 이 고귀한 별의 먼지들을 잠시 담아두는, 살아 숨쉬는 그릇, 뭐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들의 여정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맡았던 이 원자들은요, 언젠가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여행을 할 거예요. 우리 다음에 올 수많은 다른 생명들, 다른 존재들의 일부가 되어서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잠시 맡고 있던 이 우주의 조각들, 다음에는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어떤 나무의 잎사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보통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멀리 떠나곤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집 뒷마당,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헬스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정원 가꾸기가 어떻게 우리 웰빙에 놀라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색다른 종류의 헬스장. 정원 가꾸기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알아볼 건데요. 이걸 그냥 소일거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훌륭한 신체 운동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운동 같지 않은 전신 운동이라는 건데요. 사실 정원을 가꾸는 거 그 자체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쓰는 정말 환상적인 신체 활동이거든요. 헬스장 끊을 필요 없이 우리 집 마당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운동인 셈이죠. 자, 정원에서 하는 동작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땅 파고, 뭐 심고, 물 주고, 허리 숙여서 잡초도 뽑아야죠. 또 나중에 열매를 수확하고 퇴비도 뒤집어줘야 하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랑 유연성, 지구력을 팍팍 피워주는 거예요. 특히 퇴비 뒤집는 거요. 이거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하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이랑 비교해보면 정원 가꾸기의 장점이 확 드러나는데요. 일단 막 뛰거나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니까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저강도 운동이에요. 부담이 없죠. 또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답답한 실내가 아니라 햇볕 쬐고 바람 맞으면서 자연 속에서 한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차이점이죠. 자, 지금까지는 몸에 좋은 점을 이야기했죠. 근데 정원 가꾸기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놓치기 쉬움,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바로 우리 마음에 어떤 운동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식물을 돌보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원 가꾸기가 어떻게 우리 정신을 위한 훈련이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냥 식물을 돌보는 건데 그게 곧 명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정원에서 잡초를 뽑거나 물을 주는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잡생각이 사라지고 딱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명상이랑 비슷한 마음 챙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랑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정원에서라도 시간을 보내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도 올라가고 심지어 우울한 감정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몸과 마음을 챙겼으니 이제 뭘까요? 바로 감성적인 보상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얻는 그 뿌듯함, 그 만족감, 이게 바로 진짜 웰빙의 수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식물 키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원 가꾸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주고 또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활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싹을 피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이거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삶 전체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자, 그럼 나는 마당에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든 혜택은요, 꼭 넓은 마당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발코니에 작은 화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정말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원 가꾸기가 얼마나 완벽한 활동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신체 건강, 정신적 평온, 그리고 정서적 웰빙. 이 세 가지가 거의 1대 1대 1 황금 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이가 많던 적든 몸이 조금 불편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정말 누구나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이 모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원 가꾸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기는 가장 완벽한 종합 웰빙 활동이다. 그냥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키워보고 싶으세요? 작은 방울토마토도 좋고 예쁜 허브 화분도 좋아요. 여러분의 발코니에서, 창가에서 혹은 작은 텃밭에서 여러분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그 첫걸음, 오늘 한번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정말 수많은 숫자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숫자가 좋은 숫자고 또 정밀한 숫자인지? 우린 뭘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숫자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정밀해 보이는 과학적인 숫자 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바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와, 숫자만 봐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유효 숫자가 무려 6개나 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밀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유효 숫자가 6개라는 건 다시 말해서 100만 분의 1 수준의 정확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한 숫자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에 사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뉴욕 시카고 문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반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정밀하게 뭔가를 측정해도 거기엔 반드시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자, 이제 밝혀지는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까 봤던 그 정밀한 지구-태양 거리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세상에 뉴욕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소수점까지 동원해서 정밀하게 표현했는데 그 오차 범위가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니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편으로는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차가 뉴욕에서 시카고 거리보다 크다니. 정말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 숫자는 정밀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 이상한 역설을 푸는 열쇠는 사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숫자의 정밀도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정밀도는 항상 그 숫자를 어디에 쓰느냐, 즉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숫자가 좋은 숫자인지는 그 숫자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해가 몇 시에 뜰까를 예측하고 싶다고 해봐요. 이럴 땐 아까 그 지구 태양 거리는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숫자입니다. 충분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태양 바로 근처로 인공위성을 보내서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 정도의 오차는 정말 재앙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엔 그 숫자는 전혀 정밀하지 않은 쓸모없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과학 지식 하나를 더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첫째, 모든 숫자엔 불확실성이 있다. 둘째, 정밀도는 고정된 값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숫자의 진짜 가치는 그 숫자가 사용되는 목적과 맥락 안에서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나침판을 하나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아주 정밀해 보이는 숫자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아마 이젠 단순히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가 아니라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떤 목적을 위한 거죠? 라고 묻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동물 실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의학 발전이 가능했다. 뭐 이런 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동물 실험과 의학 발전, 이 둘의 관계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동물 실험이 정말로 의학 발전을 이끌어낸 원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어왔던 주장부터 살펴볼게요.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분들의 논리는 사실 굉장히 명확해요. 보세요. 동물 실험을 많이 하니까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을 이끈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났으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그 논리를 아주 딱 보여주는 거죠. 동물 실험이라는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의학 발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때요? 되게 간단하고 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 연결고리가 사실은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반대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동물 실험이 원인이다라는 이 간단한 결론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려요. 아니 그럼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동물 실험이랑 의학 발전은 항상 이렇게 세트처럼 같이 다니는 걸까요? 반대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적 필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일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둘 사이에 진짜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이라는 규칙이 둘을 억지로 묶어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새로운 약이나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2단계, 법에 따라서 이걸 사람한테 쓰기 전에는 반드시 동물 실험을 거쳐야만 해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단계,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에 나오는 모든 성공적인 치료법은 동물 실험을 거쳤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상관관계라는 게 동물 실험의 효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일종의 필연적인 흔적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춰서요. 양쪽의 주장이 이 똑같은 현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입장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옹호론자들은 이 상관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증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그냥 법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있는 건 팩트니까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그 연결고리가 왜 있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냥 법적인 절차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반대론자들은 법적 필연성 말고도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학적인 발견들은 동물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관찰하면서 나온 경우가 더 많았다거나 동물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기여도를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들이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두 가지 일을 항상 같이 일어나도록 묶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원인이 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동물 실험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상관관계를 너무 쉽게 인과관계라고 착각하는 그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인공지능 이제는 우리 생활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AI의 기원, 그 엄청난 시작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AI. 정말 매일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생각하는 기계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요, 무슨 최첨단 기술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득한 옛날, 고대의 신화와 인간의 상상력, 거기서부터였거든요. 마치 우리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처럼 행동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진짜 오래된 꿈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꿈은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신화, 여기서는 신들이 만든 인공인간이 떡하니 등장하고요. 중세시대로 넘어오면 스스로 막 움직이는 정교한 자동장치, 이걸 오토마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또 문학작품들 속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작가들이 생각하는 기계를 마음껏 상상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상상은 언제까지나 상상 속에만 머물 순 없는 법이죠.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다면 이 아니라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로 이 허구가 사실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과학자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기 한참 전에요. 문학에서는 이미 그 꿈의 구체적인 얼굴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랭켄슈타인이죠. 생명을 창조한다는 그 엄청난 희망,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그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걸 정면으로 다뤘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보이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상상 속에만 있던 아이디어가 딱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불과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신화에서 문학으로, 그리고 드디어 과학의 영역으로 이 기나긴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바로 이 해에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말 손에 꼽히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오랜 꿈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풀어야 할 현실의 문제로 확 끌어내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이 사람이 바로 막연하기만 했던 철학적인 상상을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과학의 문제로 완전히 바꿔놓은 장본인이에요. 그가 던진 질문은요, 진짜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딱 이 한 문장.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공상의 마침표를 찍고 현대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근데 튜링은 그냥 질문만 툭 던지고 끝내지 않았어요. 아주 기발한 방법,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심사관이 벽 뒤에 있는 누군가랑 채팅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네 싶으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질문도 던져졌고 테스트 방법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 딱 맞는 공식적인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튜링 덕분에 생각하는 기계라는 게 이제 진짜 연구해 볼 만한 과학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뭐랄까, 정체성이 필요했죠.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는 통일된 이름이요. 그때는 뭐 오토마타 연구 같은 이름으로 불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연구한다, 이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바로 생각하고 심지어 학습까지 한다는 훨씬 더 큰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튜링의 질문이 나오고 몇 년 뒤에 MIT의 존 메카시 교수가 마침내 그 이름을 내놓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이 이름이 흩어져 있던 연구들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학문의 정체성을 딱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오늘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말의 꿈, 그리고
초기의 그 위대한 질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의 AI로 현실이 되어 있을까요? 결국 현대 AI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능적이라는 게 그냥 계산기처럼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런 고유한 능력에 도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능적인 기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추론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경험하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학습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현대 AI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고대 신화 속 상상에서 시작해서 앨런 튜링의 위대한 질문을 거쳐 마침내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 드디어 우리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 남았네요. 이 엄청난 이야기의 다음 장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생물학자가 바다 깊은 곳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면서 어떻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1970년입니다. 비틀즈, 사이먼 앤 가펑클, 정말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활동하던 시대잖아요. 과연 누가 그해 최고의 앨범 차트를 차지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정답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아니라 바로 혹등고래 소리를 녹음한 앨범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래 소리가 담긴 앨범이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놀라운 앨범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앨범 제목이 바로 혹등고래의 노래였는데요. 이게 그냥 학술 자료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사서 듣는 말 그대로 대중적인 히트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앨범의 진짜 힘은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고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처럼 소통하는 생명체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감동이 거대한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 음악 뒤의 주인공, 로저 페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생물학자 로저 페인의 삶을 다룬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여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인생이 딱 요약되어 있죠. 맨해튼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코넬, 엘리트 코스를 밟은 과학자였어요. 그러다 1967년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페인의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바닷속의 소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1967년, 이 해가 모든 것의 시작, 일종의 전환점이었던 거죠. 페인이 혹den고래가 뭔가 아주 특별한 소리를 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페인이 이 소리를 그냥 소음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노래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길고 복잡한 패턴을 가진 이건 명백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렇게 증명해낸 겁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페인의 발견 덕분에 우리 인류는 처음으로 바다를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지적인 생명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잡한 사회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과학적 발견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운동으로 번져나갔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파급 효과가 한눈에 보이죠? 시작은 1970년 앨범 발매. 여기서부터 대중들이 고래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모여서 Save the Whales 운동이 된 거죠. 그리고 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요. 결국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1986년에는 상업적 폭영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법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는 연구 대상인 고래를 정말 존중했다는 점이에요. 동물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연구 방법을 직접 개척하면서 과학계 전체에 윤리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로저 페인의 위대함은 단 한 번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의 활동은 혹등고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 세계 바다를 100번 넘게 탐사하고 오디세이호의 항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그러면서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결국 그의 연구가 모든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는 법에 중요한 기틀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로저 페인의 이야기는 한 과학자의 순수한 호기심, 그 열정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을 뿐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인다면 말이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양이나 소는 되는데 왜 가젤은 안 됐을까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이나 사냥해왔지만 끝끝내 길들이지 못한 동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생물학적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고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가젤은 진짜 가장 흔한 사냥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후보 1순위였던 셈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단 한 정도 가축이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원문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 어떤 포유류보다 가축화될 기회가 많았다. 기회는 정말 차고 넘쳤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는요, 동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생존 설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위험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뭐 배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태어날 때부터 딱 탑재돼서 바꿀 수 없는 그런 본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위협을 받으면 무리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버티기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일단 냅다 도망부터 치는 도주형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인 셈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가젤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아마 감이 오시죠? 네, 가젤은 그야말로 탈출의 명수입니다. 첫 번째 증거부터가 아주 확실합니다. 바로 갇힌 공간에 대한 반응이에요. 가젤한테 울타리는요, 안전한 집? 절대 아니죠. 생명을 위협하는 덫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쇼크사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를 막 해치면서까지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진 가젤을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무려 시속 80km. 그냥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젤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점프력에 있습니다. 얘네가 무려 9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3층 높이를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목적으로 도망치다가 벽에 쾅 부딪히고 3층 높이를 휙 뛰어넘고 자동차처럼 쌩쌩 달리는 동물을 과연 인간이 몰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통제고 뭐고 그런 걸 논할 수준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가젤의 가축화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주 명백해집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튀고 보는 즉각적인 도주 본능, 극도로 예민한 기질, 그리고 저 엄청난 속도와 점프력까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가젤을 야생에서 최강의 생존자로 만들어준 이 모든 특성들이 역으로 가축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완벽한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젤의 역설입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완벽한 능력들이 반대로 인간과의 공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젤은 길들여지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야생동물이었던 겁니다. 가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좀 다시 보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보는 모습, 그 너머에 숨겨진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빚어냈을까요? 어쩌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이상하게 가진 건 점점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인간의 역설, 그러니까 왜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인색해지는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인간은 원래 나누도록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내 것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존재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아주 먼 옛날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결핍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죠. 이 시대의 생존 방식 속에 우리 본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 말이에요. 먹을 건 항상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정말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과제였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눔이나 협력이라는 건 그냥 착한 일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걸 생존 의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내 생존이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사냥한 걸 나누면 내일 내가 굶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나눠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 그게 바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었죠. 실제로 지금도 이런 삶을 사는 유목구족들을 보면요. 가진 건 정말 별로 없는데 낯선 사람이 와도 자기 집을 그냥 내주고 먹을 것도 나눠줘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천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저 낯선 여행객처럼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결국 나눔이라는 게 가장 확실한 생존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오늘날의 이야기, 바로 풍요의 아이러니입니다. 과연 풍요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갔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정말 극과 극이죠. 모든 게 부족할 땐 서로에게 문을 열었는데 모든 게 넘쳐나는 지금은 오히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어요. 꼭 우리 뇌에 박힌 생존 코드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참고한 원문 자료에서도요. 저자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ironically, 즉 아이러니하게도 라는 단어를 써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인간 행동의 모순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그걸 지키기 위한 울타리는 점점 더 높아진다. 이보다 더 이 역설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정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이제 그 심리적인 원인, 풍요의 심리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우리의 마음이 어쩌다가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두르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그 변화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냥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생기죠. 둘째,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는 늘어나지만 관계는 점점 얇고 피상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현실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쌓아올린 풍요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거품이 되는 동시에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당신이 지금 쌓고 있는 그 높은 울타리는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건가요? 그리고 그 울타리 때문에 혹시 더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아니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잠이랑 한번 싸워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버티고 버텨봐도 결국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한테는 지고 말아요. 대체 왜 우리 몸은 이렇게나 강력하게 잠을 원하는 걸까요? 오늘 그 과학적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배가 고파도 좀 이따 먹자 하고 식사를 미룰 수 있잖아요. 목이 말라도 물 마시는 거 좀 참을 수 있고요. 근데 왜 유독 잠만큼은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맞아요. 바로 이 느낌이죠. 중요한 시험 전날 밤을 꼴딱 세우거나 마감 바로 직전 프로젝트를 붙들고 있을 때 정말 잠이랑 엄청난 사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 몸이 이제 그만, 좀 자자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오죠.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필연적인 과정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졸음 뒤에는요, 사실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이 딱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잠의 세계로 이끄는 그 범인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데노신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우리 몸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일종의 타이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뭐랄까, 마치 모래시계처럼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모래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데노신 시계가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몸의 수면 주기가 매일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데노신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최고조에 달해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3단계, 청소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는 동안 뇌가 그동안 쌓였던 아데노신을 싹 분해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서 시계를 다시 리셋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하루 주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잠을 자도 이 아데노신을 충분히 청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건너뛰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동안 계속 잠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완전히 청소되지 않고 남은 그 아데노신들, 걔네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수면 비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피곤하다는 걸 빗대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로 갚아야 할 화학적인 빚인 거죠. 며칠 동안 잠이 부족하면 청소되지 않은 아데노신이 몸에 그대로 쌓여 있게 되고요. 우리가 주말에 막 잠을 몰아자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빚을 갚으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개념들을 싹 다 모아서 우리가 왜 결코 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설명의 근거가 된 원본 자료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 아데노신 축적으로 인한 생물학적 피드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을 딱 남기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결국 수면 부족은 당신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내장된 분자 피드백.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바로 아데노신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적은 잠에 적응하거나 익숙해질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하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기록하고 그걸 달라고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빈칸의 정답이자 오늘 설명의 결론입니다. 잠을 계속 미루고 빚을 지면서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결국 수면 부족은 우리를 따라잡고야 맙니다. 몸이 보내는 이 강력한 신호를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밀린 잠을 자는 건 그냥 피곤하다 하는 느낌을 없애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에 쌓인 그 화학적인 빛, 즉 아데노신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이 시스템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아데노신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면 빛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매일같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바로 졸음과의 전쟁이요. 진짜 아무리 버티고 버텨봐도 결국 잠한테는 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비밀의 열쇠가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진짜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오늘 밤은 꼭 새야지 하고 마음 먹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근데 꼭 새벽 되면 어김없이 막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꾸벅하고 잠들어 버리고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런 단순한 피로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잠과의 싸움에서 맨날 진다고 해서 내 의지가 약한가 봐 하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화학작용 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수면을 이렇게 딱 추적하는 장치는 대체 뭘까요? 매일 우리한테 자,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이 화학물질,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말이죠. 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이 쌓이고 또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수면 압박, 다시 말해 진짜 자고 싶다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아데노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에 딱 내장된 수면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이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잠이라는 알람이 울릴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럼 이 수면 타이머, 즉 아데노신이 하루 동안 우리 몸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아데노신의 하루를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이때는 밤새 아데노신이 싹 청소가 됐기 때문에 정신이 제일 맑죠? 쌩쌩하고요. 근데 깨어있는 동안 아데노신은 다시 슬금슬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후 1~2시쯤 되면 어때요? 슬슬 나른해지고 피곤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면 이 아데노신 수치가 최고조에 달해서 그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수면 압박이 우리를 쾅 덮치는 거죠. 아니,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잔뜩 쌓인 아데노신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화학적 대청소가 벌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낮과 밤의 차이는 정말 명확해요. 깨어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몸은 아데노신을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해요. 배출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잠이 드는 그 순간 드디어 이 아데노신을 분해하고 싹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청소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 몸이 이 아데노신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젯밤에 잠을 얼마나 덜 잤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사이에 이 일종의 빚을 싹 청산하면서 다음 날을 위해 시스템을 완벽하게 리셋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과학적인 원리가 우리가 평소에 맨날 말하는 수면 빛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빛이라는 게 그냥 피곤해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화학적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원래 자료에서는요, 이 아데노신 시스템을 내장된 분자 피드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건 우리가 아니야, 난 안 졸려 하고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우리 몸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절대적인 규칙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설쳤다? 그럼 그 다음 날 우리 몸에는 미처 청소되지 못한 어제의 아데노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분해되지 못한 아데노신이 마치 비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면빛의 정확한 화학적 실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수면빛은요,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원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결국 반드시 우리를 따라잡아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막 잠을 몰아자거나 오후에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이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잠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멀쩡해. 근데요, 과학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이 아데노신 시스템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은 잠에 익숙해진다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성적인 수면빛을 계속 짊어지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자, 이제 왜 우리가 잠을 이길 수 없는지 그 원리를 다 알게 되셨죠?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피곤함, 주말 아침만 되면 유독 더 자고 싶은 그 강력한 욕구, 어쩌면 그 모든 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화학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수면빛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정말 수많은 숫자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숫자가 좋은 숫자고 또 정밀한 숫자인지? 우린 뭘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숫자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정밀해 보이는 과학적인 숫자 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바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1.49597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 와, 숫자만 봐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유효 숫자가 무려 6개나 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밀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유효 숫자가 6개라는 건 다시 말해서 100만 분의 1 수준의 정확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숫자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에 사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뉴욕 시카고 문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반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정밀하게 뭔가를 측정해도 거기엔 반드시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자, 이제 밝혀지는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까 봤던 그 정밀한 지구-태양 거리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세상에 뉴욕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소수점까지 동원해서 정밀하게 표현했는데 그 오차 범위가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니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편으로는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차가 뉴욕에서 시카고 거리보다 크다니. 정말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 숫자는 정밀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 이상한 역설을 푸는 열쇠는 사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숫자의 정밀도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정밀도는 항상 그 숫자를 어디에 쓰느냐, 즉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숫자가 좋은 숫자인지는 그 숫자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해가 몇 시에 뜰까를 예측하고 싶다고 해봐요. 이럴 땐 아까 그 지구 태양 거리는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숫자입니다. 충분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태양 바로 근처로 인공위성을 보내서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 정도의 오차는 정말 재앙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엔 그 숫자는 전혀 정밀하지 않은 쓸모없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과학 지식 하나를 더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첫째, 모든 숫자엔 불확실성이 있다. 둘째, 정밀도는 고정된 값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숫자의 진짜 가치는 그 숫자가 사용되는 목적과 맥락 안에서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나침판을 하나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아주 정밀해 보이는 숫자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아마 이젠 단순히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가 아니라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떤 목적을 위한 거죠? 라고 묻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모두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이런 거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친환경 시설을 짓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기후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이야기할 재생에너지 전환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놀랍고도 중요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리처드 하인버그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발전소 몇 개 짓고 끝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인류 문명이 쓰는 에너지의 근원, 그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어마어마한 도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꼭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얘기 안 하는 뭔가 숨겨진 재료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답이 정말 놀랍게도 바로 화석 연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바로 그 에너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마주한 재생에너지의 역설, 그 핵심입니다. 이걸 건설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려갈수록 우리가 버리려고 했던 걸 오히려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딜레마죠. 우리의 녹색 미래를 짓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장은 더 많은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데 왜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는 건지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역설이 얼마나 거대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에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 있죠? 다 읽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그냥 태양광 패널 몇 개, 풍력 터빈 몇 개 세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우리 사회의 뼈대, 그러니까 운송부터 산업까지 기반 시설 전체를 싹 다 갈아엎는 수준의 대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 거대한 풍력 터빈을 세우려면 땅에 엄청난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야 하죠. 또 그 높은 타워는 다 강철로 만들잖아요. 이 콘크리트랑 강철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들을 캐내고 그걸 또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건 어떻고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화석 연료밖에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결국 이렇게 화석 연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총구설을 내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녹색 전환 계획들을 보면 이상하게 이 부분은 쏙 빠져 있거든요. 이 숨겨진 대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모순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명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반 시설을 짓는 동안 오히려 탄소를 엄청나게 뿜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환경에 더 안 좋은 일을 해야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거죠. 리처드 하인버그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계획들을 보면 나중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지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정작 그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환경 비용, 그리고 돈 문제는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사각지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이 거대한 역설이 우리 미래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딜레마를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목표는 아주 거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짓는 겁니다. 그쵸? 둘째, 이걸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결과 우리는 계획에 없던 비용을 치르게 되고 단기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에너지로 바꿀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써야만 하는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자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진짜 도전 과제인 거죠. 결국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진짜 비용을 과연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인공지능, 이제는 우리 생활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AI의 기원, 그 엄청난 시작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AI 정말 매일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생각하는 기계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요, 무슨 최첨단 기술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득한 옛날, 고대의 신화와 인간의 상상력, 거기서부터였거든요. 마치 우리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처럼 행동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진짜 오래된 꿈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꿈은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신화, 여기서는 신들이 만든 인공인간이 떡하니 등장하고요. 중세시대로 넘어오면 스스로 막 움직이는 정교한 자동장치, 이걸 오토마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또 문학작품들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작가들이 생각하는 기계를 마음껏 상상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상상은 언제까지나 상상 속에만 머물 순 없는 법이죠.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다면 이 아니라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로 이 허구가 사실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과학자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기 한참 전에요. 문학에서는 이미 그 꿈의 구체적인 얼굴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랭켄슈타인이죠. 생명을 창조한다는 그 엄청난 희망,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그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걸 정면으로 다뤘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보이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상상 속에만 있던 아이디어가 딱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불과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신화에서 문학으로, 그리고 드디어 과학의 영역으로 이 기나긴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바로 이 해에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말 손에 꼽히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오랜 꿈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풀어야 할 현실의 문제로 확 끌어내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이 사람이 바로 막연하기만 했던 철학적인 상상을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과학의 문제로 완전히 바꿔놓은 장본인이에요. 그가 던진 질문은요, 진짜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딱 이 한 문장.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공상의 마침표를 찍고 현대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근데 튜링은 그냥 질문만 툭 던지고 끝내지 않았어요. 아주 기발한 방법,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심사관이 벽 뒤에 있는 누군가랑 채팅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네 싶으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질문도 던져졌고 테스트 방법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 딱 맞는 공식적인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튜링 덕분에 생각하는 기계라는 게 이제 진짜 연구해 볼 만한 과학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뭐랄까, 정체성이 필요했죠.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는 통일된 이름이요. 그때는 오토마타 연구 같은 이름으로 불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연구한다, 이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바로 생각하고 심지어 학습까지 한다는 훨씬 더 큰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튜링의 질문이 나오고 몇 년 뒤에 MIT의 존 메카시 교수가 마침내 그 이름을 내놓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이 이름이 흩어져 있던 연구들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학문의 정체성을 딱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오늘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말의 꿈, 그리고 초기의 그 위대한 질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의 AI로 현실이 되어 있을까요? 결국 현대 AI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능적이라는 게 그냥 계산기처럼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런 고유한 능력에 도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능적인 기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추론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경험하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학습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현대 AI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고대 신화 속 상상에서 시작해서 앨런 튜링의 위대한 질문을 거쳐 마침내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 드디어 우리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 남았네요. 이 엄청난 이야기의 다음 장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쓰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알려진 곳 중 하나가 바로 데스밸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생존의 대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막 거북인데요. 이 느릿느릿한 파충류가 어떻게 그 불타는 듯한 사막에서 살아남는지, 그 정말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아시다시피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거북이가 대체 어떻게 살아남는 걸까요? 포식자도 그렇고 이 무더위도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북이한테는 아주 완벽한 해법이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바로 피하는 것. 근데 뭘 어떻게 피한다는 걸까요? 사막 전체를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바로 이 한 문장에 사막 거북의 모든 생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거북이의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랄까 극단적인
존버 정신이랄까요? 이 거북이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막 거북은요, 가장 추운 겨울하고 가장 뜨거운 여름을 그냥 통째로 건너뛰어 버려요.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여름에는 땅속에 파놓은 시원한 굴에 머물면서 이 혹독한 계절이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힘든 시간에는 아예 바깥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9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사막 거북의 생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사막 거북은 자기 인생의 90% 이상을 그냥 움직이지 않은 채로 보낸다고 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굴 속에서 계절을 통째로 보내버리니까요. 에너지를 정말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그 순간만을 딱 기다리는 거죠. 그럼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인생의 90%를 가만히 있는다면 대체 언제 또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사막 거북의 활동은요, 오직 비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내려야만 굴 밖으로 나와서 풀 같은 식물을 먹고 또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임무가 끝나면요, 네, 다시 굴로 돌아가서 다음 비를 기다립니다. 와, 정말 효율적인 삶의 방식 아닌가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으로 더위를 피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물 없이는 어떻게 버티는 걸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거북의 정말 경이로운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맞아요. 비가 올 때만 잠깐 나와서 물을 마신다면 그 다음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그 건기는 대체 어떻게 버티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막 거북의 가장 위대한 생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 방광에 있었습니다. 보통 동물들한테 방광은 그냥 노폐물을 모아두는 주머니잖아요. 그런데 사막 거북에게 이 방광은요, 생명수를 저장하는 거대한 개인 물통인 셈입니다. 정말 정교하게 진화한 생존 도구인 거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비가 올 때 최대한 많은 물을 마셔서 이 거대한 방광에 가득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 방광에 저장된 물을 다시 몸으로 쓱 재흡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 기관이 아니라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인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 덕분에 사막 거북은 새로운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도 무려 1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사막 거북이 예측 불가능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생존 전략에도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거북을 살리는 생명의 물통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원들이 방문객들한테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길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을 발견하더라도 제발 돕겠다고 들어 올리지 말라고요. 선한 의도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거북은 포식자에게 잡혔다고 생각해서 극심한 공포에 빠진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려고 방광을 비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모아둔 생명수를 한순간에 전부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극인 거죠. 거북을 돕고 싶었던 그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다음 비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할 거북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막 거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자연의 이 정교한 생존 방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연의 비밀은 어쩌면 그걸 존중하는 우리의 작은 인식과 관심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페달 멈춰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페달을 멈췄는데 자전거는 왜 바로 안 멈추고 스르륵 계속 나아갈까요? 오늘 바로 이 아주 익숙한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재미있는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익숙한 상황이죠. 생각해보세요. 평지에서 싱싱 달리다가 페달을 딱 멈췄어요.
그럼 더 이상 앞으로 가라고 미는 힘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전거는 신기하게 바로 멈추질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자료가 오늘 우리의 수사 파일입니다. 이 안에 말이죠. 우리가 풀어야 할 이 미스터리의 모든 단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기분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죠. 우리가 페달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스르륵 나타나서 자전거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과연 이 힘의 정체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흥미진진한 퍼즐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3개의 문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3개의 단서인 셈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서들이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잘 재배열해야만 퍼즐을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 단서 A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차축마찰이라든가 공기저항 같은 뭔가 좀 구체적인 힘의 이름들이 나오네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걸까요? 일단 기억해 두자고요. 다음은 단서 B를 볼까요? 여러분은 서서히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거 완전 우리가 자전거 위에서 몸으로 느끼는 바로 그거 아닌가요? 페달 멈추면 스르륵 속도 줄어드는 거요. 이건 정말 현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서 C. 여기를 보니까 드디어 이 힘의 공식적인 이름 마찰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찰이 뭔지, 그 원리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까지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3가지 단서들 어떤 순서로 놔야 이야기가 딱 맞을까요?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 현상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단서들을 제대로 한번 맞춰보죠.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퍼즐의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B, 그리고 C, 마지막으로 A 순서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네? 하고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서 B. 그 다음엔 이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마찰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그 힘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단서 C.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마찰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 차축 마찰이랑 공기 저항이 있구나 하고 예시를 드는 거죠. 이게 단서 A입니다. 어때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퍼즐의 핵심 열쇠는 바로 마찰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기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자꾸만 늦추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마찰입니다. 자, 이제 마찰이 범인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마지막 순서로 뒀던 단서 A,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왔던 구체적인 사례들,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스르륵 갈 때 말이에요. 자전거를 느리게 만드는 주된 범위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차축이랑 부딪히면서 생기는 마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갈 때 우리 몸이랑 자전거에 부딪히는 그 바람, 바로 공기저항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2가지 힘은 우리가 일부러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그냥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힘들이 자전거의 속도를 아주 서서히 조금씩 갉아먹는 주범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까요? 아까 단서 B에서 나왔던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만약에 더 갑자기 더 짧은 거리에서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명확해요. 그냥 갈 때는 차축 마찰이랑 공기 저항 이 2가지만 작용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꽉 잡는 순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브레이크 마찰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바퀴 테두리를 양쪽에서 꽉 움켜주면서 이건 차원이 다른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생기는 마찰력이요. 평소에 작용하던 공기 저항이나 차축 마찰보다 무려 10배 이상이나 클 수 있대요. 와,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서서히 멈추던 자전거가 갑자기 팍 하고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브레이크가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없던 힘을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그 마찰이라는 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인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뭔가 미스테리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아주 명확해졌죠? 네, 그건 바로 마찰력이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으면서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마찰력은 분명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인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를 출발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자동차 바퀴가 헛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전부 마찰력 덕분이거든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세상에 마찰력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불가능해질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오래된 타작이랑 지금 우리가 보는 블록버스터 영화 사이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좀 뜬금없죠?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19세기 타자기가 최신 영화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낡아 보이는 기술이 어떻게 현대 스토리텔링의 기본을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한번 보시죠.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영상 편집의 옛날 옛적 이야기, 바로 타자기 방식의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순서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이 옛날 편집 방식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선형 편집은 타자기로 글을 쓰는 것과 같았다. 와, 타자기 써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텐데 한번 틀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오타 하나가 문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었죠. 영상 편집도 네,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편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영상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쫙 붙이는 거예요. 기찻길에 기차칸을 하나씩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순서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다른 칸을 끼워 넣는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정말이지 융통성 제로의 아주 무시무시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편집을 거의 다 끝냈어요. 그런데 앞불싸, 저기 맨 처음에 넣었던 장면에 실수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실수한 지점부터 뒤에 붙였던 모든 걸 싹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그 압박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암흑기 같은 시대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죠. 모든 걸 바꿔버린 기술혁명, 바로 워드 프로세서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거죠. 비선형 편집은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 것과 같다. 이 문장 하나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문 같았어요. 드디어 실수투성이 타자기의 시대는 가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워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고 지우고 끼워 넣는 게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이 온 겁니다. 이 비선형 편집이라는 건 컴퓨터를 쓰니까 영상의 어느 부분이든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테이프를 막 감고 돌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진짜 대단했던 건 수십 번, 수백 번을 고쳐도 원본 영상은 처음 그대로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비파괴 편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가져온 자유는 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죠. 원하는 장면을 바로바로 찾고 슬로우 모션 같은 특수 효과도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뚝딱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중간에 장면을 쑥 빼거나 쑥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전체 길이를 다 맞춰주기까지 했고요. 타자기 방식이랑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실수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에요. 그냥 딜리트 키 한번 누르면 끝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기술적인 변화가 그냥 편집이 좀 편해졌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놨는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혁명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전문 편집 시스템은 전부 다 이 비선형 방식이에요. 옛날에 선형 편집은 이제 뭐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두 세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 타자기의 세계에서는 실수 한 번이 모든 걸 망치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창의력이 꽁꽁 묶여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 워드 프로세서의 세계에서는요. 실수는 그냥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실험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되돌리면 되니까요. 창의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나 돈이 많든 적든 전문가든 아니든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만들고 실험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창의력이 모두에게 열린 창의성의 민주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서로의 이행은 미디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또 주변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좋은 사람이란 대체 뭘까?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친절한 행동? 정직한 마음? 아마 저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막연한 개념을 그냥 느낌이 아니라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기준을 찾아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의가 있어요. 바로 행동의 총합으로 보는 거죠. 좋은 행동을 나쁜 행동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 마치 도덕 점수표 같은 거예요. 착한 일 하면 플러스 1점, 나쁜 일 하면 마이너스 1점. 어때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함에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행동이 과연 의도한 거였냐, 이 문제죠. 만약 어떤 좋은 결과가 순전히 운이나 실수, 그러니까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도의 문제입니다. 좋은 결과를 낳긴 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이걸 과연 그 사람의 선함으로 쳐줄 수 있을까요? 이거 비유가 진짜 재밌지 않나요?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막 어리버리하게 가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서 다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구하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주인공한테 도덕적으로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나요?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빠져있던 조각이 바로 의도였던 거예요.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의지, 또 나쁜 결과는 피해야지 하는 그 마음, 이게 있어야 비로소 그 행동이 진짜 도덕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의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도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될까요? 우리 흔히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물론 좋은 의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있어요. 뜻은 참 좋다고 할 순 있어도 그게 진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철학적 논쟁이 딱 펼쳐집니다. 한쪽엔 의도만 깨끗하면 결과는 상관없어. 이런 칸트 같은 관점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 그 좋은 의도가 세상에 아무런 좋은 영향도 못 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되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세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행동만으로도 안 되고 의도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합쳐서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완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대를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의도, 마지막으로 그 의도가 세상에 남긴 결과라는 증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을 제대로 또 공정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남 평가하려고?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아, 저 사람은 의도는 진짜 좋은데 라던가 결과는 좋았지만 사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 이렇게 사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뭐랄까, 새로운 안경을 갖게 되는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볼까요? 진짜 선함은 좋은 의도를 품고 좋은 행동을 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세 가지 기준, 행동, 의도, 결과. 이 기준이 앞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으세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카메라가 딱 찍어서 보여주는 세상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분명 매일 보던 건데도 사진으로 보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말할 때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내가 아는 걸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본 적이요. 도대체 왜 사실 속 세상은 가끔 이렇게까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 평면성이라는 단어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현실이 2차원의 평평한 사진으로 압축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눈을 감쪽같이 속이는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 머릿속, 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본다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죠. 맞습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그냥 비디오 카메라처럼 세상을 그대로 녹화하는 장치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경험, 필요, 그리고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내고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망치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양의 망치가 그려지세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손잡이가 잘 보여서 딱 잡고 못을 박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옆모습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에요. 우리 뇌는요, 자기도 모르게 3월에 기능을 가장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걸로 뭘 할 수 있지? 저건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카메라는 어떨까요? 카메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양과 색깔, 그 자체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인간의 지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선입견과 이건 무슨 용도일까 하는 기능적인 기대를 통해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의 시선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가보죠. 바로 기계적이고 또 아주 공정한 카메라의 눈입니다. 카메라도 물론 우리 눈처럼 렌즈를 통해 빛을 받아들여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뇌가 하는 그 어떤 해석 과정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디테일이 있어도 이건 그냥 그림자겠지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색과 형태를 정직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네, 바로 이 표현, 기계적인 무관심.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카메라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좋고 나쁜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왜 사진은 때로 낯설게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방금 이야기한 인간의 해석하는 눈과 카메라의 기계적인 눈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켜놓고 다니는 그 정신적 필터를 완전히 꺼버린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기능이고 저건 무슨 의미인지 따지느라 우리 뇌가 사실상 못 본 척 무시해버렸던 세상의 그 날 것 그대로의 모습. 사진은 바로 그걸 우리 눈앞에 툭 하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새롭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생각해보면 카메라의 그 기계적인 무관심은 단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온갖 해석과 편견에 싹 걷어낸 세상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던 거죠. 사진은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세상을 가장 낯설게 볼 수 있게 열어주는 신비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려는 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